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서희는 정훈 씨 딸이에요. 거짓말은 그만해. 난 너와 그 남자의 대화를 들었어. 그가 서희를 내 핏줄이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고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서희가 태어났지. 정훈이는 그게 조산이라고 믿었겠지만 실은 네가 그 남자의 아이를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정훈이와 결혼한 거잖아.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죠? 정훈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내 아들이 평생 쏘갔다는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리고 네가 아들의 재산을 가져간 것도. 증명해 보세요. 누가 어머니 말을 믿겠어요?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흔한 이야기로밖에 안 보일 텐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하늘도 슬퍼하는 듯한 장례식장 앞. 정숙 씨는 검은 우산 아래 홀로 서 있었다. 눈물이 말라버린 얼굴로 그녀는 아들의 영정사진이 걸린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훈아, 너는 어떻게 엄마보다 먼저 가니?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았다. 정숙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검은 우산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비가 그녀의 얼굴에 떨어지는 것이 그녀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실 거예요.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의무적인으로 타인을 대하는 듯한 공허한 목소리였다. 정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검은 상복을 입은 지영 씨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가는 그리 붉어 보이지 않았다. 그래, 들어가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조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는 정숙 씨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또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모든 소리가 정숙 씨의 귀에는 그저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렸다. 아이고, 가엾은 분. 남편 잃고 아들까지 잃다니. 귓가에 들리는 조문객들의 속삭임. 정숙 씨는 그 말들을 무시한 채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선명해서 정숙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모든 조문객이 떠난 후 정숙 씨는 여전히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이제 유일한 의지였던 아들마저 잃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아들의 장례식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 씨는 현실과 과거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워했다. 60년 생애 중 가장 큰 두 번의 상실. 남편과 아들의 죽음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들 밥 먹어야지. 늦겠다. 정숙 씨는 작은 주방에서 아침밥을 준비하며 외쳤다. 17살 정훈의 방문을 두드리던 그녀의 손길이 문득 멈췄다. 이것은 20년도 더 전의 기억이었다.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환상. 정숙 씨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원룸방 안 그녀는 이부자리에 홀로 누워 있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밥상을 차렸다. 한 사람 몫의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 그러나 밥상 앞에 앉아서도 그녀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식욕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했다. 어머니, 드셔야죠. 이러다 병나세요. 일주일 전 장례식이 끝난 후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맞다. 살아야 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숙 씨는 이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작은 식당 행복밥상. 정숙 씨가 지난 20년간 운영해온 이곳은 아들 정훈 씨를 키우기 위한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그리고 손녀 서희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작은 식당에서 정숙 씨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그녀는 오직 아들을 위해 일했다. 정훈 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그것은 정숙 씨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이었다. 사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식당에 단골 손님이 들어오며 물었다.
정숙 씨의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동네에 이미 퍼져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장사는 해야죠. 그러나 정숙 씨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메뉴를 준비하며 그녀는 문득 아들이 좋아했던 된장찌개가 떠올라 갑자기 국자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사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쉬셔도 돼요. 쉬면 생각이 많아져서 더 힘들어요. 손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어떠할지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 저녁에 식당 문을 닫은 후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원래는 정훈 씨가 구입한 아파트 한켠에서 함께 살았지만 장례식 후 그녀는 다시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며느리와 손녀 서희가 그 아파트에서 살 테니 그녀는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사실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영의 눈빛에서 정숙 씨는 이제 정훈 씨도 없는데 우리는 다른 가족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읽었다. 아들의 죽음으로 며느리와 손녀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작은 원룸방 안, 정숙 씨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정훈 씨의 첫돌 사진부터 대학 졸업식, 결혼식 그리고 손녀의 탄생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는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더 행복하게 해줄 걸. 자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좀 더 여유롭게 살 걸, 좀 더 많이 볼 걸, 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후회는 끝이 없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어머니, 제가 정훈 씨 유품을 정리하는데 혹시 가져가실 물건이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 아, 그래. 시간 될 때 한번 가볼게. 네, 그러세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유산 분배 관련해서 연락 올 거예요. 정훈 씨 생명보험금이랑 재산 정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업무적이었다. 아들이 떠난 지 겨우 일주일. 슬픔을 감당하기도 벅찬 이 시간에 며느리는 이미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차가운 단어가 정숙 씨의 귀에 맴돌았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후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앨범을 펼치며 정훈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정훈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 너무 많이. 방 안에는 오직 노부인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법무법인 사무실. 넓은 테이블 앞에 정숙 씨와 며느리 지영 씨 그리고 손녀 서희가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정리했다. 테이블 위에는 김정훈 씨 상속 관련이라고 적힌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고인이 되신 정훈 씨의 유산 분배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기계적이었다.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정숙 씨는 손수건을 꼭 쥔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들의 유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현실감 없이 들리는지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정훈 씨께서는 생명보험,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해 약 1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남기셨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인 지영 씨에게 6억, 자녀인 서희양에게 4억이 상속됩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고개를 들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아들이 그만큼의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식당을 운영하며 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그녀의 기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정숙 씨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다. 그 큰 금액이 며느리와 손녀에게 가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도 아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곧바로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을 자책했다. 그리고 정훈 씨 명의로 된 아파트는 지영 씨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상속 재산에서 따로 계산됩니다. 이미 절반은 지영 씨의 재산으로 인정되니까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파트. 우리 정훈이 결혼할 때 내가 보태준 돈으로 계약금을 냈는데
죄송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명의가 중요합니다. 계약금 출처를 지금 증명하기도 어렵고요. 며느리는 정숙 씨를 향해 잠깐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꾸었다. 어머니, 법적인 절차니까 그냥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입을 다물었다.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들이 죽은 충격으로 그녀의 머릿속은 아직도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들의 49제 날이었다. 절에 모인 가족들은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들으며 고인을 추모했다. 정숙 씨는 아들의 사진 앞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렸다. 옆에는 손녀가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아빠가 슬퍼할 거예요. 7살 서희의 천진한 목소리에 정숙 씨는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손녀의 얼굴은 너무나도 아들을 닮아 있었다. 눈매, 입술, 그리고 말투까지. 손녀 서희 양은 정숙 씨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들의 피와 살을 이어받은 이 아이만이 그녀의 가슴 속 큰 구멍을 조금이나마 메워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조차 곧 멀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정숙 씨를 떠나지 않았다. 법회가 끝나고 모두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며느리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아들의 장례식에서는 보지 못했던 얼굴들도 있었다. 특히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며느리와 특별히 가깝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니? 정숙 씨가 정훈 씨의 친구에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얼굴은 아닌데요. 아들 친구의 대답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다. 불과 49일 전에 남편을 잃은 여자의 표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며느리의 표정은 밝았다. 식사가 끝나고 정숙은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지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가게 일도 있고 서희도 돌봐야 하고. 내가 좀 도울까? 서희를 봐줄 수도 있고.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괜찮아요. 어머니도 식당 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말이야. 식당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을 꺼내자마자 정숙은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정훈 씨가 남긴 돈으로 가게도 새로 차리고 서희 교육비도 준비해야 하고 어머니 식당은 괜찮아질 거예요. 말끝을 흐리며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자리를 옮겼다. 정숙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다. 자신과 며느리 사이를 연결해주던 유일한 고리가 아들이었음을. 그리고 이제 그 고리는 끊어져 버렸다. 아들이 없는 지금 그녀는 며느리인 지영에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남남에 불과했다. 2달 후 정숙의 소형 원룸. 그녀는 청구서들을 앞에 펼쳐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병원비. 그동안 쌓인 청구서들은 그녀의 얇은 통장을 위협하고 있었다. 게다가 아들의 죽음 이후 정숙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고 손목의 관절염도 심해져 식당 일을 예전처럼 할 수 없었다. 결국 점심 장사만 간신히 이어가는 형편이 되었고 수입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정숙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손녀 서희가 그리웠다. 아들의 유일한 흔적인 서희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망설이다 결국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지영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서희가 보고 싶어서. 언제 시간 괜찮아? 죄송해요. 요즘 서희가 학원을 많이 다녀서 시간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시간이 없다는 말에 정숙 씨는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주말마다 서희를 데려와 맡기곤 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런데 지영아, 사실은? 정숙 씨는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 최근에 좀 어려워서 말이야.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가게 초기 투자 때문에 빠듯해요. 그리고 이제 정훈 씨도 없는데 계속 도움을 청하시는 건 좀 무리하신 것 같아요. 이어지는 지영 씨의 말은 정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로 각자의 생활이 있잖아요. 정훈 씨가 살아있을 때처럼 계속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하다.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전화를 끄는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로 각자의 생활, 이라는 며느리의 말은 명확한 단절을 의미했다. 정숙은 이제 며느리와 손녀, 즉 아들이 남긴 가족마저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들의 죽음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정숙의 식당 행복밥상. 점심시간이 한창이지만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정숙은 허리 통증을 참으며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행복밥상입니다. 한정숙 고객님 맞으십니까? 여기 은행인데요. 대출금 상환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식당 리모델링을 위해 받은 대출금이었다. 그동안 아들이 매달 조금씩 갚아주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곧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은 서둘러 통장을 확인했다. 남아있는 잔고는 대출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훈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정숙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병원비와 대출금 상환 그리고 생활비까지. 정숙 씨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아들이 남긴 거액의 유산은 모두 며느리와 손녀에게 갔고 그녀에게는 단 한 푼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정숙은 용기를 내어 지영이 새로 오픈한 옷가게를 찾아갔다. 손녀 서희를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경제적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도 있었다. 럭셔리 부티크 지영.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옷가게 앞에 정숙 씨는 잠시 주춤했다. 이곳이 정말 며느리 지영의 가게인가? 너무 호화로워 보였다. 진열된 옷들의 가격표를 보니 한 벌에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짜리도 있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게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우아한 인테리어의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진열된 명품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며느리 모습. 며느리는 한 남자와 함께 진열대 앞에 서 있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남자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고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너무나 친밀해 보이는 그 모습에 정숙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손녀 서희가 가게 안쪽에서 뛰어나왔다. 아빠, 이거 예쁘지? 남자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서희의 목소리가 정숙의 귀에 맴돌았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정숙의 가슴을 후벼 팠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숙의 이해를 벗어났다. 손녀가 낯선 남자를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석 달. 그리고 며느리는 이미 다른 남자와 새 가정을 꾸린 듯 보였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정숙은 옷가게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서희가 낯선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정숙은 본능적으로 가게 입구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아직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가게 옆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빠, 이 원피스 예쁘지?
그래, 우리 공주님한테 안 예쁜 게 어디 있겠어. 준기 씨, 너무 받아주지 마. 서희 버릇 없어져. 남자의 이름은 준기였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정숙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저 손녀가 새로운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폭풍처럼 일었다. 왜 서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낯선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가?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정숙은 귀를 기울여 더 들으려 했다. 그들의 대화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 서희가 좋아하는 파스타. 당신 요리는 망치기만 하잖아. 야,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요즘은 요리 유튜브도 많이 봤다고. 아빠 파스타 맛있어. 지난번에도 진짜 맛있었어.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다. 정숙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번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것일까? 아, 맞다. 신상 원피스 어제 들어온 거 서희한테 입혀봐야겠다. 잠시만. 며느리 지영이 가게 안쪽으로 향하자 서희와 남자 둘만 남았다. 정숙은 여전히 기둥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다. 학교는 어때? 재미있어? 응.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았어. 그런데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서희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나는 아빠를 누구로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 남자는 서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희야, 너는 특별해? 아빠가 2명이니까. 하늘에 계신 아빠도 있고 지금 너랑 같이 있는 아빠도 있잖아. 그럼 둘 다 그려도 돼? 물론이지.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다. 그 남자가 마치 진짜 손녀의 아빠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단순히 새로운 아빠 역할이 아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정숙은 떨리는 다리로 가게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근처 카페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커피 한 잔을 주문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다 무슨 뜻이지? 정숙은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무언가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며느리와 그 남자는 분명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았다. 손녀도 그 남자와 무척 친밀해 보였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의 사망 후 새롭게 형성된 관계처럼 보이지 않았다. 정숙 씨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만약 며느리 지영이와 그 남자가 아들 생전부터 관계가 있었다면 더 끔찍한 생각은 만약 손녀딸인 서희가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면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정숙 씨는 자신을 질책했다. 그럴 리가 없다. 아들과 손녀딸은 눈매며 입술이며 너무 닮았다. 하지만 그 의심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렸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서희가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식당 문에 사정상 오늘 영업하지 않습니다라는 팻말을 걸었다. 그리고 다시 며느리 지영의 옷가게를 향했다. 이번에는 직접 대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정숙은 옷가게 맞은편 카페의 야외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창가에서 옷가게를 지켜볼 수 있는 위치였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오전 11시경 지영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약 30분 후 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가게로 들어갔다. 정숙은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그들의 몸짓, 표정, 모든 것이 단순한 지인이 아닌 연인 사이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서희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그 남자는 서희를 데리러 나갔다가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마치 진짜 부녀처럼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배신과 관련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정숙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의혹을 명확히 하기 위해 더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정숙은 아들의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아들과 대학 시절부터 친했고 그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었다. 우리 정훈이가 지영이와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기억나요? 아들의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다. 네, 정훈이가 취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소개해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꽤 빨리 결혼을 결정했죠. 빨리요? 얼마나 만나고 결혼했던 거예요? 3개월? 4개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좀 놀랐어요. 정훈이가 원래 신중한 성격이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뒤에 서희가 태어났죠? 7개월쯤 후였던 것 같아요. 조산이라고 했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제서야 기억이 났다. 손녀딸은 결혼한 지 10달이 안 되어 태어났고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조산이라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다. 결혼 후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 보통 임신 기간이 10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며느리는 결혼 전에 이미 임신 중이었을 수도 있다. 혹시 우리 며느리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아들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한번 정훈이가 술을 많이 마시고 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지영 씨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만났다고. 그 전 남자친구의 이름이 혹시 준기 씨는 아니었을까요? 아들 친구의 눈이 커졌다.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 이름이랑 같아서 기억하기 쉽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의심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숙은 그 다음 날도 지영 씨의 가게를 관찰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매일 가게에 들르는 것을 확인했다. 어떤 날은 그가 서희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모습도 목격했다. 모든 상황이 그녀의 의심을 강화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 남자가 가게에 들르자 지영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그에게 키스를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정숙 씨는 카페 테이블을 옮겨 자리를 잡았다. 그들의 대화를 조금이라도 더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병원에서 연락 왔어? 서희 검사 결과. 괜찮대. 걱정할 거 없대. 다행이다. 너가 임신했을 때 그 약 먹었던 거 계속 걱정됐거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잖아. 그래도 내 핏줄인데 걱정 안 되겠어? 내 핏줄. 그 세 글자가 정숙의 귀에 벼락처럼 내리쳤다. 그 남자가 서희를 내 핏줄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이것은 혈연 관계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었다.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느리 지영은 그 남자와 교제 중 임신을 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헤어진 후 아들 정훈을 만나 결혼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배신이었다. 정숙은 손이 떨려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정훈아, 너가 이렇게 속았단 말이니? 그녀의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며느리는 아들을 속였고 아들이 죽은 후에는 그녀마저 속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 위에 아들의 유산을 챙겼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사기였다. 정숙은 결심했다. 이 진실을 밝혀야 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음 날 정숙은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자신이 목격하고 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친자 확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희양이 정훈 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상속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훈 씨가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증거가 필요할까요? 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훈 씨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와 서희양이 그 남자의 친자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숙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것은 큰 결정이었다. 만약 소송을 시작하면 며느리와 손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손녀인 서희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들이 평생 쏘갔다는 사실과 며느리가 유산까지 챙겼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올랐다. 정숙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아들을 위한 정의를 세우고 싶은 마음, 며느리 지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손녀 서희에 대한 연민까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은 아들이 죽을 때까지 속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아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고, 이제 그가 없으니 그녀가 그 진실을 밝혀야 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지영 씨와 그 남자의 관계, 서희양이 정훈 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증거를 모아오겠습니다. 정숙은 결연한 표정으로 법률 상담소를 나섰다. 이제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진실을 밝히고 속임수로 빼앗긴 아들의 유산을 되찾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다. 정숙은 이제 단순한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한 정의를 찾아 나서는 전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했다. 아들이 당한 배신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비가 내리는 오후, 정숙은 낡은 서류 가방을 손에 쥐고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다. 간판에는 정의로운 법률사무소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속의 서류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문을 열었다. 정숙이 법률사무소에 들어서자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정숙 씨, 다시 오셨군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정숙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졌다. 지난번 상담 후 결심하셨나요? 친자 확인 소송과 상속 무효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이 속았어요. 그리고 저도요.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동안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었다. 아들과 지영의 결혼 증명서, 특히 결혼 날짜와 서희의 출생일이 표시된 서류들, 아들의 친구 증언을 녹음한 파일, 그리고 지영과 그 남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들. 지난 2주 동안 정숙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나이든 몸을 이끌고 지영의 가게를 감시하며 며느리와 그 남자 그리고 서희의 모든 일상을 기록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한 정의를 찾겠다는 결심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다. 이것들은 좋은 증거입니다. 특히 결혼일과 출생일 관련 서류는 중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역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일 겁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서희양과 그 남자의 유전자 검사를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숙 씨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지영 씨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테고 법적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서희양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 어린 손녀가 이 소송으로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돌아왔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서희도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필요한 건 비용 문제입니다. 이런 소송은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제적 어려움은 그녀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얼마나 들까요? 금액을 말하자 정숙은 심호흡을 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저축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제가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정숙은 확고하게 대답했다. 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들의 명예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이에요. 변호사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지영 씨에게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송 전에 대화로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정숙은 지영의 가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였다. 마침 가게에는 며느리 혼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숙을 보자 지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지영아,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영의 표정이 경계하는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가게 안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영은 정숙에게 자리를 권했다. 서희는 학교에 갔구나. 네, 오후에 준기 씨가 데리러 갈 거예요. 준기의 이름이 언급되자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영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 준기 씨라는 분, 어떤 사이니?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 그런 친구가 서희를 데리러 다니고 서희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지영아, 난 알고 있어. 준기 씨가 누구인지, 너와의 관계가 어떤지.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서희가 정훈이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두 여자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이 그어졌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지영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서희는 정훈 씨 딸이에요. 거짓말은 그만해. 난 너와 그 남자의 대화를 들었어. 그가 서희를 자기의 핏줄이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고. 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서희가 태어났지. 정훈이는 그게 조산이라고 믿었겠지만 실은 네가 그 남자의 아이를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정훈이와 결혼한 거잖아.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다스리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죠? 정훈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내 아들이 평생 쏘갔다는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리고 내가 아들의 재산을 가져간 것도. 지영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증명해보세요. 누가 어머니 말을 믿겠어요?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흔한 이야기로밖에 안 보일 텐데.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럼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물들었다. 감히 어떻게 그런 짓을.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정은이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그리고 아들의 재산을 가져간 대가를 치러야지. 지영은 갑자기 자세를 바꾸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무도 득이 없어요. 특히 서희에게 상처만 주게 될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더 이야기할 게 있니? 모든 게 명확해 보이는데. 정훈 씨가 서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정훈 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숙의 눈에 잠시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지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거 알고 있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이내 분노로 가득 찼다. 뭐라고? 너가 날 매수하려고 하는 거니? 매수라니요. 그냥 가족으로서 돕겠다는 거죠? 가족? 네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니? 내 아들을 속이고 이용한 사기꾼이?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런 소송은 많은 비용이 들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정숙은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진실과 정의가 문제지.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요. 어머니가 이기실 수 있을지 두고 봐야죠. 정숙은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다. 가게를 나서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법률사무소로 돌아온 정숙은 변호사에게 지영 씨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예상대로네요. 지영 씨가 쉽게 인정할 리 없었죠. 그녀는 저를 매수하려고까지 했어요.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제안을 하셨다는 건 지영 씨도 자신의 입장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속 무효 청구도 진행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비용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식당은 정숙 씨의 생계수단인데. 괜찮아요. 이건 내 아들을 위한 싸움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게도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동안의 슬픔과 절망에 잠겨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의 눈에는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다. 아들을 위한 정의를 찾는 싸움은 이제 그녀 자신의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 정숙 씨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은 듯했다. 며칠 후 변호사는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과 상속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서류가 지영에게 전달되자 예상대로 그녀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녀 역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소송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들을 찾아다녔다. 아들아, 지영의 결혼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들이 서희가 자신의 친자라고 믿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증언을 요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서희와 그 남자와의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다. 지영은 이에 반발했지만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검사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다. 변호사님, 만약 지영 씨가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명령을 거부하면 불리한 추정을 받게 됩니다. 즉, 그녀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 그녀도 이 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정훈아, 엄마가 진실을 밝혀줄게. 너가 쏘갔다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숙에게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오랜만에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슬픔과 상실에 잠겨 있던 그녀는 이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성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정숙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법원이 명령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는 날이었다. 흰 벽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원은 그녀에게 아들이 사고로 실려왔던 그날을 떠올리게 했다.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정숙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냥 병원이 주는 기억 때문에. 복도 건너편에는 지영과 그 남자 그리고 손녀 서희가 앉아 있었다. 서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지영의 표정은 차갑고 적대적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듯했다. 서희 양,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서희는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지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희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사탕처럼 살짝 볼만 긁는 거야. 금방 끝날 거야.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를 따라 들어갔다. 곧이어 그 남자도 검사실로 호출받았다. 긴장된 침묵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정숙과 지영은 서로 시선을 피했다. 두 여인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검사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떴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각 변호사에게 직접 보내질 예정이었다. 정숙의 작은 원룸방.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다. 아들과 서희를 안고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정훈아, 너는 정말 몰랐을까?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들이 서희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정말 몰랐을지, 아니면 어떤 의심이라도 있었을지 그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정숙 씨, 저 변호사입니다. 뭔가 찾아냈어요. 뭔데요? 정훈 씨의 친구 중에 재준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중요한 증언을 해주실 수 있대요. 정훈 씨와 재준 씨가 서희 양이 태어났을 때 나눈 대화가 있었다고 해요. 정숙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떤 대화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서희가 태어났을 때 정훈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저한테 술 한잔 사겠다며 불렀죠. 그날 정훈이는 딸이 생겼다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훈이는 서희 양을 정말 사랑했어요. 자신의 딸이라는 것에 한 번도 의심을 품지 않았고요. 하지만 재준은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그날 정훈이가 한 말이 있어요. 지영 씨와 결혼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요. 정훈이는 지영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서둘러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영 씨의 이전 남자친구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전 남자친구요? 네, 지영 씨가 정훈이를 만나기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준기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정훈이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질투 같은 거였을 뿐 서희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정훈은 서희를 친딸이라고 믿었군요. 네, 확실히요. 정훈이는 가끔 서희가 자신을 닮았다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특히 눈매가 자신을 닮았다고요. 정숙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들은 진실을 모른 채 속았던 것이다.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정보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리고 정훈이는 결혼 초기에 지영 씨의 전화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다고 했어요. 지영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조금 이상하게 행동해서 의아했다고요. 하지만 정훈이는 그저 친구와의 통화라고 생각했대요. 혹시 그게 준기 씨였을까요? 글쎄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 증언은 중요합니다. 정훈 씨가 서희 양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요. 우리 정훈이는 속았던 거예요. 변호사는 다른 서류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법원에서 명령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서희 양과 준기 씨는 99.9% 확률로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그것을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 무효 청구를 진행할 겁니다. 정훈 씨가 서희양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고 속았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니 법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강해졌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서희에 대한 연민도 느꼈다. 그 아이는 이 모든 상황과 무관한 순수한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정숙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명예를 위해 이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법정복도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오늘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재판일이었다. 건너편에는 지영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서희는 보이지 않았다. 정숙 대 지영, 친자 확인 및 상속무효 청구 사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판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법원이 명령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하는 날입니다. 정숙의 변호사는 일어나 발언했다. 네, 판사님. 저희는 서희양이 고 정훈 씨의 친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 결과와 함께 정훈 씨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사는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한 후 말했다. 법원이 명령한 유전자 검사 결과 서희양과 준기 씨는 99.9% 확률로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이는 서희양이 고 정훈 씨의 친자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다. 정숙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또한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언과 증거들은 고 정훈 씨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정훈 씨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정훈 씨는 서희양을 자신의 친자로 믿고 있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훈 씨가 속았는지에 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정훈 씨가 서희양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정숙의 가슴이 뛰었다. 판사의 말은 그녀의 승리를 의미했다. 따라서 법원은 서희양에게 배정된 상속분 4억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원고 정숙 씨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지영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판사님, 지영 씨는 정훈 씨의 법적 배우자였으며 그녀의 상속분 6억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은 지영 씨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서희양이 정훈 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만큼 서희양에게 배정된 상속분은 원고 정숙 씨에게 이전됩니다. 지영 씨는 법원의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속분을 정숙 씨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정숙은 놀라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을 나서는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아들이 생전에 속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아들은 비록 속아서 결혼했지만 서희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소송으로 그 관계를 부정한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법원 계단 앞 정숙과 지영이 마주쳤다. 지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어져 있었다. 만족하셨어요? 이제 원하는 걸 다 얻으셨네요. 정숙은 잠시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이 담겨 있었다. 이건 만족의 문제가 아니야. 진실에 관한 거지. 진실. 정훈 씨는 서희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친딸이라고 믿고 사랑했어요. 그래, 그게 우리 아들이지. 하지만 그건 너가 그를 속인 사실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후회의 기색이 스쳤다. 그땐 어렸고 무서웠어요. 준기 씨와 헤어지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정훈 씨는 제게 구원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정훈이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넌 다시 준기 씨와 재회했지. 그리고 내 아들의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기 씨는 그는 서희의 친부예요.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요. 항상 서희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법원 명령대로 서희의 상속분을 30일 내에 이전해.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정숙은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영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서희는요? 서희는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그 아이에게 계속 할머니가 되어주시겠어요? 정숙은 잠시 멈췄다. 서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이 모든 상황과 무관한 순수한 아이였다. 서희는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해. 언젠가 서희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 그 아이가 나를 찾아온다면 그때 생각해 볼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것은 마치 아들 정훈이 보내는 위로 같았다. 법정 싸움은 이겼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지영의 배신과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었다. 특히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를 냉대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방치한 지영의 행동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이 남긴 유산의 일부를 되찾았지만 그것으로 아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날, 정숙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차분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결로 서희양의 상속분을 받게 된 후 그녀는 오랜만에 여유를 찾았다. 빚을 모두 갚고 식당 행복밥상의 리모델링도 끝났다. 이제 그녀에게는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정숙은 서랍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들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모습까지 그녀가 아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추억에 잠겼다. 정숙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법정에서 정의를 찾았다는 만족감과 함께 이제는 아들 없이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가끔은 여전히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아들의 묘소를 찾았다. 가을 아침의 선선한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묘지는 조용했고 아침 이슬이 잔디 위에 반짝이고 있었다. 정훈아, 엄마가 왔어. 정숙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녀는 항상 이곳에 오면 아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 오랜만이야.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바람이 살랑거렸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듯했다. 내가 소송에서 이겼어. 서희가 너의 친딸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고 그 아이에게 갔던 상속분을 내가 받게 됐어. 그녀는 잠시 묘비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지영이와 서희 이야기도 들었어. 그들은 이사를 갔대. 준기 씨라는 사람과 함께. 서희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람이지. 정숙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네가 서희를 많이 사랑했다는 거 알아. 그 아이도 너를 진짜 아빠라고 믿고 사랑했고. 내가 이런 소송을 하게 되어 너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어. 하지만 지영이가 우리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었어. 아들의 묘소 앞에서 정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정의는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서희와의 관계도 잃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정훈아, 이제 엄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만약 서희가 나를 할머니로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는 기꺼이 맞아줄게. 그 아이도 결국 피해자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묘비에 가져온 꽃을 놓았다. 오늘 가져온 꽃은 해바라기였다. 아들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정훈아, 엄마 이제 가볼게.
오늘은 식당에 가서 일도 좀 하려고. 네가 항상 좋아했던 된장찌개 오늘 메뉴에 넣었어.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묘소를 떠났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다. 정숙은 이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그녀의 한 부분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닌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경험이 되었다.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은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비록 서희와의 관계는 단절되었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진실을 알고 그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묘지를 떠나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홀로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자신의 결단력이 그녀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식당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가을 햇살 아래 당당하고 강인해 보였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새로운 시작이야.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